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많은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분들을 봐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튼튼한 뇌동맥, 안정된 뇌동맥류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절대 금연하시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고혈압 관리하시면서 치료하고 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동맥류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또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저희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의 임상영양사로 근무하고 계신 김준경 선생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김준경입니다.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면 음식 잘 챙겨 드세요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은지, 내가 지금 잘 먹고 있는지, 또는 영양소가 빠지는 것이 없는지 많이 고민도 되셨을 거고, 그래서 이 영상도 클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 선생님한테 비파열 뇌동맥류 아시죠? 그분들한테 좋은 식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조금 막연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촬영 의뢰를 받고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고 교수님과도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특정한 영양소나 특정한 음식이 답을 주진 않더라고요. 네, 골고루 드시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도 특정 음식을 딱 몇 가지 이렇게 집어서 원하시죠? 네. 집어서 강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네, 네. 그런 것보다는 일단 골고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천칭 보여주신 것도 이 균형이 잡혀 있는 맞습니다. 골고루 먹는 식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왜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막연한 그 숙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층,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죠. 그 건강하면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거냐. 그리고 혈관 전체적으로 그 튼튼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탄성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간층은 근육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내피세포와 근육세포 사이에 보면 내측 탄성막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라스틴이 굉장히 풍부한 그 층이 있는데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콜라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결체적 이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될 거냐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그런 거 그걸 이제 두 번째 관점이고 또 전체적인 혈관 관점에서 봤을 때 항염증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그게 약해지고 거기서 동맥류가 생기기도 하고 생겨 있는 동맥류가 거기서 이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항염증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지 그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관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고 사실 되게 약간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층들을 조금 하나 좀 따져보고 영양학적으로 이 층들, 이 뭐 내막층이랑 뭐 결제 조직 그리고 항염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고 어떤 영양소들이 좀 더 좋을지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막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내막층이라는 거는 그 혈관의 활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가 있는 그 층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혈관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내막층에서 시작되니까 이 층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나요? 네, 내막에 이제 지방이나 죽상종이 형성이 되면 동맥 이 통로인 내강이 점차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두꺼워져서 혈관의 탄력을 잃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영양학적 요인은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첫 번째로 이제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섭취해서 지방이 축적되는 상태. 두 번째는 이 지방의 종류 중에서도 포화지방산을 필요 이상으로 드시는 경우. 세 번째는 식사를 너무 못 드셔서 영양 상태가 떨어지는 상태도 이 내막층에 손상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내 몸에 이제 필요한 만큼 먹고 포화지방 섭취를 좀 줄여주시고 비만이신 분들은 체중 조절이 필요하겠고요.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고 네. 또 영양학적인 결핍이 돼도 안 되니까 적당하게 드셔야 하는데 이 필요한 만큼 먹는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면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빵을 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건강을 생각해서 과일을 좀 더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특정한 음식을 한 가지만 자주 먹다 보면 사실 하나의 영양소를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기 마련입니다. 고루고루 종류별로 다양하게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 내 몸에서는 내가 필요한 양이 있는데 이 필요 이상으로 먹는다는 것은 체중계에만 올라가 보셔도 살이 자꾸 찌게 되면 비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 내가 조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섭취량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포화지방산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많이 먹는 거 안 좋은 걸 아는데 왜 그렇죠? 네, 사실 지방 자체를 크게 보면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죠. 3대 영양소 중에 또 하나로 꼽히는데 네. 뭐 호르몬 조절, 신체 항상성, 뭐 체온 조절이라든지 면역 체계 조절, 영양소의 흡수나 세포막의 건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지방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 동맥경화증, 심장 순환계 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지방 섭취를 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질문 주셨던 이 네. 포화지방산이 지방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이 드시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특히나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혈관에 지방을 붙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아져서 혈관 벽에 건강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화지방산 그러면 영양하시는 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네네. 일반인들은 좀 생소해요. 사실은 지방이 다 똑같은 지방이라고 기름이 네. 다 기름이라고 생각하죠. 네, 네. 예, 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포화지방산? 네, 간단히 보면은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는 주로 굳어 있는 지방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고기에 이제 비계 부분, 네. 네, 그리고 케이크에 있는 이런 생크림, 네, 피자, 치즈, 맛과 뭔가 향을 더 줄 수 있는 성분이 지방이긴 한데요. 거기에 많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인스턴트 식품 가능하면 피하라고 네. 하는 게 그 이유가 되는군요. 네. 예. 근데 지방이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잖아요. 네. 지방이라 그러면 네. 3대 이제 영양소 중에 필수 지방인데 그 필수인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종류의 그런 지방도 있죠. 네, 그걸 네. 이제 좋은 지방이라고 표현하시던데요. 네.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좋은 지방은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상온에서 이제 주로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체 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고 반드시 먹어야지만 들어오는 지방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고 네. 또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이나 식물성 기름, 견과류 등에 존재하는 이제 오메가3, DHA, EPA가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두가 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에서 작용하는 기전은 직접 혈관 벽에 평활근 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지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게 결국 그 딱딱해진다는 것 자체가 그 섬유아 세포가 활성이 이제 높아지는 건데 네. 이제 거기를 컨트롤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좋은 지방이라는 것도 또 많이 드셔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적당하게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될 텐데, 네. 그죠?
지방은 에너지를 많이 내주고 그만큼 축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좋은 지방의 성분이나 나쁜 지방의 성분이나 지방을 많이 드시게 되면 어떠한 형태든 살이 찌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튀김이나 부침 요리 등 지방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고지방 식사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지만 또 너무 안 드셔도 안 되니까 네, 적당히 맞습니다.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많이 먹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조심해야 하지만 또 필요한 만큼 또 섭취를 해야 된다는 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020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에서도 이제 권고되는 기준이 있는데 내가 하루에 총 먹는 섭취하고 있는 열량, 에너지의 15에서 한 30%는 지방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15% 미만으로 드시지 않고 15%에서 30% 사이로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끔 권고하고 있고 특히나 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은 총 먹고 있는 에너지의 7%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기는 한데 실생활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정보인데요. 네, 이따가 골고루 먹는 식사에서 어느 정도 먹는 게 이 정도 비율 맞출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필수 지방산 이런 얘기도 나오고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방을 섭취하는 기름 종류를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았는데 네. 워낙 안 좋다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우리가 슬기롭게 그 지방을 섭취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네. 좀 방법적인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식사를 구성을 할 때 보면 기름이 주로 이제 지방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루 종일 이제 식사를 3끼니 드셨을 때 추가를 해야 되는 기름의 양은 커피 숟가락 기준으로 한 3차술밖에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뭐 고기나 생선, 두부, 달걀 같은 이런 단백질 근원 식품에도 지방이 조금씩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식사만 잘 드시면 지방의 필요량은 다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먹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줄여서 먹는 방법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 섭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가져온 것인데요. 네, 케이크나 피자, 라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의 섭취는 내가 이제 오늘 지방을 많이 먹었다 하면 아래에 있는 케이크나 뭐 햄버거 같은 거는 추가로 더 드시지 않도록 하루 기준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리를 하실 때 물을 이용해서 조리법을 즐겨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을 걷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튀김이나 부침 같이 이제 기름에 풍덩 담아서 조리하는 방법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고 찜, 뭐 수육, 샤브샤브 같은 물을 좀 넣어서 조리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여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식품 포장에 보면 영양 성분, 영양 정보라는 칸이 있습니다. 네, 이 영양 정보를 확인하시면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로 먹었는지를 조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직접 2회사의 일반 우유 영양 정보를 가져온 표인데요. 이 포화지방의 양만 보시면 일반 우유는 하나에 포화지방 양이 4.5에서 5g 정도 들어있고 이 퍼센트 함량을 보시면 30%에서 33%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포화지방산의 30에서 33%가 일반 우유에 들어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의 30 내지 33%라는 거죠? 일반 우유 하나만 드셔도.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금 더 포화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저지방 우유에 대한 영양 성분, 영양 정보입니다. 보시면 포화지방이 1g 들어있고 7%입니다. 일반 우유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해서 드시면 좋겠죠. 같은 우유를 마셔도 약간 고소한 거는 덜하겠지만 저지방 우유를 좀
예, 드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리고 케이크 다음으로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하고 아, 피자가 있던데 네, 그 네. 라면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실제로 우리가 점심에 간단히 라면을 먹고 음, 후식으로 이제 라떼를 음, 드신다면 포화지방산을 얼마나 먹었는지 한번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실제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이렇게 8g 그리고 53%입니다. 와, 네. 야, 그리고 인스턴트 봉지 라떼 하나에 들어있는 포화지방량은 3.2g, 21%입니다. 한 끼의 섭취량은 그러면 총 11.2g 포화지방을 드신 거고 74%가 되겠습니다. 꽤 많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라면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면 블랙커피를 드신다면 라면 하나 정도의 이제 포화지방량을 이제 드시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라면이라는 게 이 포화 지방의 아주 그 근본 소스에 해당되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 뭐 잔치국수를 먹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씀하셨던데요. 예, 네네. 훨씬 나은가요? 훨씬 낫습니다. 음, 기름 사용도 더 되지 않고 이제 음, 포화지방산이 잔치국수에는 거의 이제 고명으로 들어가는 고기나 뭐 달걀이 조금 들어있는 아, 정도인 거라서 잔치국수 구수하게 끓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영양이 과다한 게 문제다. 특히 지방 과다 섭취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쭉 했고 또 영양이 부족해도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 영양 결핍이 왜 내피 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 음,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이제 필수로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네,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는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네, 그 중에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음,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음, 이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으로 대사가 될 때 음,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6와 B12 음, 그리고 엽산입니다. 음, 근데 이 비타민과 엽산이 부족하면 메티오닌에서 시스테인으로 대사가 될 때 중간에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음, 만들어지는데 음, 호모시스테인 자체가 혈관의 내피세포를 자극을 하고 혈관 벽을 파괴시켜서 뇌졸중이라든지 내막 세포 자체의 건강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물질이 되거든요. 음, 결국에는 비타민 B6, B12, 엽산 자체가 부족해버리면 메티오닌에서 시스테인으로 갈 때에 호모시스테인만 자꾸 남아있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호모시스테인 혈증이라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필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필수 영양소들이 대사되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그런 추가적인 보조 영양소 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특히 혈관 내피세포에는 어떤 영양소들이 중요한 거죠? 네, 그 비타민 B6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단백질 식품인 고기나 뭐 생선, 콩, 달걀, 전곡, 과채에 많습니다. 음, 특히나 B6는 동물성 식품에서 생체 이용률, 즉 흡수가 더 잘 되는 영양소이고, 두 번째 엽산은 빛이나 산소, 열에 약한 영양소인데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 B12번은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를 하고 장내 세균에서도 일부가 합성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대사 그 중간에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이제 빨리 대사가 될 수 있게 해주려면 방금 말씀드린 비타민 B6, B12, 엽산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내피세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막층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너무 과다해서 안 된다. 그죠? 네. 영양이 너무 과다하면 안 된다. 특히 지방을 조심해서 이제 섭취를 하되 또 필요한 만큼은 드셔야 한다. 그걸 네. 강조해 주셨고 두 번째 뭐였죠? 포화지방산 섭취를 줄이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너무 또 부족해도 안 된다. 그 우리 비타민
B6, B12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엽산 얘기하셨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식단을 짜시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우리 중간층, 근육층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우리 혈관에 이제 세 층이 있는데 그 중간층이 그 뇌혈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에 더 뜯어 보면 근육 세포 사이사이에 결체 조직들이 존재하고 그죠? 세포 외 기질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안에 보면 콜라겐도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내막층과 중간층 사이에 내측 탄승막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엘라스틴으로 된 튼튼하고 탄성이 있는 조직인데 네. 이게 뇌혈관에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어떤 혈관, 뭐 혈관들은 다 중요하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게 뇌혈관에 얇으면서도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 결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도 영양학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생각은 안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쪽을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공부하셨더니 결국 단백질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결국에는 이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단백질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이제 피부나 뭐 뼈, 연골, 치아나 뭐 혈관벽에 결체 조직을 구성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혈관벽의 결체 조직은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콜라겐의 구조는 이제 일부를 봤을 때 뭐 글리신, 알라닌 등 여러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백질이죠. 그렇죠. 네,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가 필요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제 결합을 할 때 관여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효소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효소의 성분이 영양소 중에는 구리, 네. 구리입니다. 구리는 뭐 조개나 뭐 견과류, 두류에 많이 들어 있는데 네. 이 구리가 또 이제 필요하겠고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결합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콜라겐 자체의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C입니다. 그렇죠. 네. 단백질만 드셔서 이 혈관에 있는 결체 조직이 튼튼하다기보다는 단백질을 먹고 구리도 드시고 비타민 C도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비타민 C의 작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지식이 상식이잖아요. 네. 괴혈병. 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기는 게 괴혈병인데 네. 그게 결국 콜라겐이 형성이 안 돼서 그 결체 조직이 이렇게 맞습니다. 무너지면서 생기는 네. 증상이잖아요. 네. 예, 그 비타민 C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제가 보니까 이 콜라겐 얘기 나오고 결체 조직 얘기 나오니까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아니요 요즘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식사나 영양소나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쓸 때 보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피부 건강하고 혈관 건강이 네.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필수 그 미네랄 있잖아요. 네, 아까 네. 이제 구리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아연 또 맞습니다. 마그네슘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미량의 그런 필수한 네. 미네랄들 그런 것들도 우리 그 혈관이나 이런 피부나 이런 결체 조직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콜라겐을 먹어서 혈관이 이제 튼튼해졌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제 권장되는 섭취량 만큼 잘 드셔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콜라겐이 우리 몸에 필요한데 네. 바깥에서 콜라겐을 많이 섭취를 하면 그게 내 몸에 좋은 콜라겐이 다 될 거냐. 그거는 그럴 수는 있는데 보장은 못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일단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와서 아미노산이 되고 다 분해가 된 다음에 네. 이제 흡수가 되고 그죠? 흡수가 돼서 그게 다시 또 콜라겐으로 합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도 중요하겠고 또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효소에 네. 해당하는 비타민 C를 비롯한 그런 미네랄들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튼튼한 결체 조직이 만들어진다. 네. 그 말씀인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이제 합성이 될 때 열쇠 역할을 하는 가장 또 기본적인 비타민이 수용성 비타민 중에 비타민 B군들입니다. 뭐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등이 있는데요. 단백질이 부족하다 해서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단백질만 먹는 식사가 아니라 비타민을 고루고루 잘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 아까 우리 내막층 얘기할 때는 B6, B12 얘기 네. 나왔는데 비타민 B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들이 또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오는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필수 그 효소에 해당되는 영양소들 어떻게 우리가 섭취를 하면 좋을까요? 네, 단백질은 고기나 뭐 생선, 두부, 달걀, 뭐 해산물 종류에도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뭐 무기질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 비타민 C 이런 영양소들은 사실 뭐 생선에도 많이 들어 있고 비타민 C는 잘 아시겠지만 감귤류나 뭐 양배추 이런 부분에도 많이 들어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네. 고루 드시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단백질 합성에는 또한 아연도 필요해서 근데 다만 단백질 식품 자체에 아연도 대부분 다 같이 들어있어서 네. 단백질 근원 식품을 잘 챙겨 드시면 되고 또한 이제 우리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에 있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유나 뭐 두유 또는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도 들어있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하루 한 잔씩은 간식으로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영양학 공부 거의 3분의 1은 한 것 같습니다. 아직 3분의 1이 더 남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접근하는 관점에서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자 하고 있잖아요. 네. 식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항염증, 항산화 영양소를 빼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산화 영양소는 비타민 E, 비타민 C, 셀레늄, 구리, 아연, 그리고 베타카로틴, 그리고 폴리페놀입니다. 이 동맥경화증, 혈관 자체의 건강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을 지연시킨다라는 것으로 영양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불안정한 물질들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포막을 공격을 해서 염증을 만드는 등 이제 세포를 손상시키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몸에 돌아다닐 때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를 해주면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항산화 영양소가 잡아요. 활성산소를 결합함으로써 이 활성산소가 세포의 막을 공격을 막 하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항염증 물질로 항산화 영양소를 잘 이제 드셔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항산화 영양소들은 노화나 이제 암 그리고 혈관 건강에 있어서 질병 예방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면역 반응에도 또 좋고요. 네, 면역 네. 강화에도 좋고. 염증이라는 거가 너무나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 면역 반응도 염증 반응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항산화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오늘 준비해 주신 많은 얘기들이 이제 항산화 물질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들어보던 거죠. 무슨 베타카로틴, 네. 폴리페놀 뭐 많이 듣던 거잖아요. 비타민 C. 근데 우리가 이걸 강조해 드리면 또 저게 좋으니까 많이 이제 너무 과다하게 네. 섭취를 하는 게 또 문제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문제인지 다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몸속에는 이런 유해한 독소들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중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약간 어려운 말로 홀메시스라는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홀메시스. 그래서 약간의 그런 활성산소는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싹 없애버리면 오히려 우리 몸의 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영향도 생긴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100% 유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맞습니다. 우리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항염증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걸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들어있겠다 하실 음,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곡류나 어육류, 채소, 과일, 견과류, 유제품 등에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각 영양소별로 주 9번 식품이 뭐가 있을까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음식을 좀 고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챙겨 먹지 않더라도 많은 식품들에 이미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골고루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 생각이 너무 막연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걸 균형식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균형식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오늘 우리 숙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골고루 먹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균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히 보시면 2020년 한국영양학회에서 식품 구성 자전거를 딱 이렇게 제시를 주었습니다. 이 자전거에 있는 뒷바퀴에 있는 음식들을 보시면 이 뒷바퀴의 색깔별로 골고루 드셔야 균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면 식품은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뒷바퀴에 이제 노란 색깔 부분을 보시면 주로 이제 곡류군이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입니다. 쌀이나 뭐 밀가루, 감자, 옥수수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보라 색깔, 이제 고기나 생선, 달걀, 콩류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이 종류에 따라서 지방의 함량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초록색깔 채소군, 빨간색 과일군 이 2가지는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 파란 색깔 부분은 우유나 유제품인데 단백질과 무기질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나 당류 이렇게 작게 보이는 회색에 있는 칸인데요. 요리할 때 양념으로 소량씩만 사용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그맣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 뒷바퀴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 저걸 다 챙겨 먹어야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다 드셔야 되는데 이제 하루 3번 식사를 하실 때 한 끼 식사에 노란색깔의 이제 곡류군 그리고 보라색깔의 어육류군 초록색깔 채소군 1번, 2번, 3번을 매 끼니 하나씩은 꼭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3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식으로는 분홍색, 빨간색 부분의 과일과 파란색의 우유나 유제품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간식으로만 드셔주시면 올바른 균형식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 식단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게 구성이 될까요? 네, 혹시 뭐 치즈빵에다가 간단한 블랙커피를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일품 요리로 이제 감자탕, 뚝배기 이렇게 하나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고루고루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권장 사항에 따르면 다음 보이는 표처럼 지방의 섭취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30% 이내, 포화지방산은 총 에너지의 7% 이내, 그리고 7번에 보면 총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총 에너지의 65% 이내, 식이섬유는 25g 이상으로 이렇게 권고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기준에 맞춰서 제가 식단을 조금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이상적인 균형식을 드신다면 탄수화물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네. 밥군일 텐데 식이섬유를 한 25g까지 맞추려면 사실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군은 두부나 생선, 고기, 계란이 있겠는데 두부나 생선은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챙겨 드시는 게 네. 앞서 그 말씀드렸던 불포화 지방산의 필요량 부분까지는 잘 드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물 반찬이나 뭐 국 건더기로 채소를 준비하시는데 한 끼에 한 2접시 정도는 드셔야 식이섬유를 그만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소량씩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 끼에 보통 한 찬술 정도만 사용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지방을 한 15에서 30% 정도로 맞출 수가 있고요. 간식으로 드시는 것들은 이제 저지방 우유나
과일, 그리고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드심으로써 이제 대략적으로 권장되는 양에 맞추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요즘 우리 잡곡밥 저는 뭐 이미 잡곡밥 굉장히 열심히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네네. 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빵이나 이런 밀가루 음식은 어떤가요? 네, 밀가루 음식도 기본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이고요. 네. 이 음식들도 균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백질 음식과 그리고 채소를 밀가루 음식과 같이 잘 챙겨 드시면 건강한 균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수를 드실 때도 위에 고명을 좀 가득 얹어 주시고 네. 빵을 드실 때도 가능한 이제 호밀빵을 구성을 해서 사이사이에 뭐 달걀이라든지 채소를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는 기저질환이 없고 동맥류가 있으신 분들 얘기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저질환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단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특정 이제 질환이 동반된 경우라면 기저질환에 맞는 영양 섭취를 기본으로 하시되 그러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균형식을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개인에 맞는 식사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각 이제 기관마다 영양사 상담을 좀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뭐 우리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에 대한 그런 식단에 신경을 쓰시고 네. 거기다가 오늘 말씀 쭉 나눈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식단을 구성하면 되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뇌동맥류 있으신 분 중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만성 신질환 네.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만성 신질환에 맞는 식단을 네. 중심으로 생각하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우리 영양학적인 얘기를 쭉 드리면 네. 조금 우려되는 게 있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이 좋다고 하는 특정적인 음식이나 재료들을 조금 남용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보시면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들이 몇 가지가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이 녹차 추출물이라든지 아까 이제 그 폴리페놀, 비타민 C 요즘 고용량으로 좀 많이 드시는 경우도 계시고 네. 비타민 D 이러한 영양소들이 좋은 건 맞는데 이 특정 영양소들을 함축해 놓은 이러한 건강식품들을 드시다가 혹시라도 이제 속쓰림이나 구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간 수치가 증가가 된다거나 다른 이 영양소들을 먹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식품들을 같이 드시는 경우에 그 식품에 대한 뭐 알러지 반응들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될 수 있으니 드셔야 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보충을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좋다고 하는 거 그게 좋은 거는 분명한데 항상 남용하면은 독이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멘트를 하나 빠뜨리신 것 같은데요. 영양소가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는 거 오늘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영양소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균형된 식사를 입으로 같이 즐겨주시면서 올바른 영양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얘기처럼 들렸는데요. 결국 중요한 그 핵심 단어가 그거군요. 균형된 식사, 네, 균형식.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끝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해서 오늘 뇌동맥류를 가진 분들한테 좋은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김준경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신경중재팀에서는 비파열 뇌동맥류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관련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